네,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하기 좋은 재질은 단일 재질이죠. 그러니까 여러 플라스틱 재질이 겹쳐져 있는 복합 재질은 재활용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단일 재질로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일 재질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재활용 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재질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특히 생활에서 소비되고 난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재질은 페트병과 PE와 PP와 P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플라스틱 제품은 분리 배출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게 되면은 단일 재질이라 하더라도 선별하기 용이한 형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색깔이 없으면 없을수록 재생 원료의 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에서 선호하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어떤 재질로 대체를 해야 될까요? 일회용 유리병 재질로 일단 대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일회용 유리병으로 대체하는 것은 환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리병의 경우에는 재사용일 경우에만 플라스틱에 비해서 환경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일회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리병의 경우에는 오히려 무게가 무겁고 유리병의 경우에도 고온에서 용융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은 더 증가합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하기 어려운 화장품 용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필요할 텐데요. 물질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럼 아주 부피가 작거나 매니큐어 통같이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물질 재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재활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태워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보다는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은 태우면은 온실가스 배출로 보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장 용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재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용기는 재활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을 하시고 재활용하기가 힘든 용기의 경우에는 바이오 플라스틱 쪽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민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환경부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식품 위주로 되어 있는 개정안을 화장품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질 구조 개선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한 포장재 재질 기준은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식품 포장재를 기준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포장 용기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재활용 납품으로 표시해야 될 용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현행 분리배출 체계와 선별 재활용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포장 용기의 재활용 체계가 가장 양이 많은 식품 포장재를 기준으로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는 우리나라의 실제 분리배출과 선별과 재활용 체계에 비춰봤을 때 재활용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 용기가 아닌
화장품만의 별도의 분리, 배출, 선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식품 포장 용기와 같이 배출해도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화장품 용기는 현행 분리 배출 체계로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현재 현행 분리 배출 체계에서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는 화장품 용기의 경우에는 화장품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회수하는 체계를 화장품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을 통상적으로 PLA 재질의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옥수수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정말 생분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현재의 생분해 플라스틱의 조건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생분해되는 조건이 바다 환경 조건과 굉장히 다릅니다. 60도 조건에서 6개월 동안 썩혀야만 분해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생분해 인증을 받은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갔을 때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조건에서 생분해가 될 수 있는 기능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바다로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버리는 플라스틱이 투기되어서 바다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소각이 되는 거죠. 그럼 소각이 되는 플라스틱은 생분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소각되었을 때의 환경성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느냐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생분해 조건보다는 식물을 원료로 사용을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플라스틱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식물을 원료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은 무조건 친환경적일까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옥수수를 키우고 운반해서 가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GMO 옥수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환경적인 논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환경성이 좋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식량 자원을 원료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식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코넛을 먹잖아요. 코코넛을 먹게 되면 코코넛 껍질이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런 코코넛 껍질을 원료로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은 코코넛 껍질이라고 하는 식물 쓰레기의 발생량도 줄이면서 동시에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녹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생분해 플라스틱이 진짜 생분해가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은 58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즉 56도씨에서 60도씨 사이에서 6개월 동안 섞였을 때에 90% 이상의 플라스틱이 분해가 일어나면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환경 조건에서 약 60도씨 온도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생분해 인증을 받은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자연 환경에 버려졌을 때는 실제 실험실 조건에서처럼 생분해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이 자유롭지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녹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플라스틱과 같이 섞여 녹여서 재활용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든 PEPP, PS의 플라스틱과는 다른 재질입니다.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섞이게 되면은 같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의 딜레마이죠. 생분해 플라스틱이 유일하게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다에 버려졌을 때 분해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에 비해서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상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내에서의 관리될 때는 오히려 분리 배출되어서 다른 플라스틱과 섞였을 때는 다른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이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 생분해 플라스틱이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 배출되지 않고 어떻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유통기한까지 용기가 녹아버리면 그 플라스틱은 못 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분해 플라스틱은 제품으로 상용화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질문 주신 것처럼 생분해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품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사용해야 될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분해가 아닌 기존의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기능성 측면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재생원료가 사용이 되면 무조건 친환경적인 용기이죠. 그러니까 재생원료 사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재생원료가 사용된 용기에 대해서 별도의 인증 마크를 붙여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업들마다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재생원료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친환경적 마인드가 아주 높은 기업이 있는 반면에 재생원료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마케팅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추려고 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선진국과 비교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생원료가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가 친환경 제품으로서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건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 재생원료가 사용된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그 인정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친환경 마크라든지 GR 마크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재생원료 사용과 관련된 별도의 인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장 용기에 한정해서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별도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질문의 핵심은 포장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인쇄하는 것이 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불만을 제기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즉 지금 현재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지침에 따르면 투명한 용기, 투명한 페트병의 경우에
잉크를 직접 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를 하게 되면은 재활용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크가 플라스틱을 녹을 때 같이 녹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플라스틱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녹느냐 안 녹느냐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녹더라도 잉크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 재질, 본체의 재질과는 다른 재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잉크가 페트병의 몸체에 직접 붙어 있다고 한다면 페트병이 녹을 때 잉크도 같이 녹는 거죠. 그럼 이 잉크는 페트병과는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페트병 재활용에서는 이물질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녹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녹기 때문에 같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페트병의 물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색상의 측면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유색 페트병을 법으로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페트병은 무조건 투명해야만 재활용이 좋은 것이다 라고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투명한 페트병에 잉크가 바로 붙어 있게 되면은 결국은 색깔 있는 페트병이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투명 페트병으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잉크조차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잉크와 페트병 몸체가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이 친환경적인 것이다. 재활용이 잘 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에서 유출되는 환경 호르몬은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다양한 첨가제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스틱은 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령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말랑말랑하게 하거나 딱딱하게 만들거나 색깔이 잘 붙도록 하거나 아니면 광택이 나게 하거나 이런 플라스틱의 포장재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고분자 물질 외에도 다양한 첨가제를 씁니다. 이 종류가 수백 가지가 돼요. 이 수백 가지의 화학 물질 중에서 일부가 현재 환경 호르몬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까지 밝혀진 환경 호르몬 물질 이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질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의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환경 호르몬은 뭐 예를 들면 비스페놀이라든지 퍼탈레이트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의 내분비계, 그러니까 우리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우리 인체 내의 호르몬 작용들을 교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필요한 호르몬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체 내에 호르몬이 아니면서 호르몬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뭔가 인체 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비스페놀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성호르몬과 유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비스페놀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여성화가 진행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에서 유출되는 환경 호르몬은 소량, 아주 미량으로 나와서 인체에 유출될 경우에 인체 내에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켜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은 가급적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품 접촉을 통해서 소량, 미량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이 인체 내에 유입돼서 축적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장기 보관하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같이 돌려서 먹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플라스틱만의 별도의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의 정확한 재활용, 소각, 매립 비율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폐기물 통계를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서 매립되는 비율은 한 10% 정도일 것 같고요. 물질 재활용되는 비율은 40% 내외일 것 같습니다. 좀 낮게 보면 30% 정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높게 보면 40%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소각이 되거나 아니면 폐기물 고형 연료처럼 에너지 회수 용도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회수되는 것도 재활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물질 재활용되는 것과 에너지 회수되는 것들이 합쳐져서 같이 재활용률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 해석에 어려움을 발생을 시킵니다. 하지만 재활용률 중에서 그러니까 물질 재활용되는 비율은 40% 내외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적으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서 9% 정도가 물질 재활용이 되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6% 정도가 분리 배출되었고 14%가 최종적으로 물질 재활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0% 정도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바다로 배출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소각되느냐 매립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 자체로서 관리되지 못하고 환경에 유출되는, 특히 바다로 유출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폐기물을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폐기물로 버리게 되면 바로 집 밖으로 투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투기된 쓰레기들이 비가 오게 되면 강을 통해서 바다로 유출되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심화시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 페트병의 슈링크 라벨 문제 국한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슈링크 라벨이라고 하는 것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라벨이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근데 페트병의 경우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라벨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라벨이면서 재질이 물에 깔아앉는 재질, 그러니까 페트나 PS 재질로 된 슈링크 라벨의 경우에는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습니다.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는 라벨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슈링크 라벨이면서 물에 뜨는 재질로 된 라벨인 것이고요. 접착제를 사용하되 물에 녹아서 잘 떨어지는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물에 뜨는 라벨을 사용한 경우에는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고요. 접착제를 사용하면서 물에 녹아서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재활용 나쁨 등급을 받습니다. 페트병 라벨에 있어서 재활용성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은 접착제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라벨이 물에 뜨느냐 물에 깔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페트병을 우리가 재활용을 할 때 재활용 업체에서 페트병을 파쇄를 한 다음에 세척 공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페트병은 비중이 1이 넘어가기 때문에 페트병을 파쇄를 해서 플레이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할 때 파쇄된 페트병은 물에 깔아앉죠. 그러면 라벨은 어차피 이물질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물에 깔아앉는 라벨을 사용하게 되면 세척할 때 페트병하고 같이 깔아앉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페트병 재활용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페트병 재활용에 도움이 되는 라벨은 일단 무조건 물에 떠서 세척하는 공정에서 페트병과 라벨이 비중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라벨의 경우에는 절지선을 두어서 배출자가 배출할 때 라벨을 떼기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재활용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슈링크 라벨은 다 물에 깔아앉는 재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에 깔아앉는 재질의 슈링크 라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모든 배출자들이 라벨을 떼지 않는 한 재활용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벨을 떼지 않고 배출을 하게 되면은 재활용 공정에서 그 라벨은 페트병하고 같이 가라앉아서 페트병 재활용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페트병이 재활용에 가장 도움이 되는 라벨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라벨을 떼기 쉬우면서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더라도 재활용 공정에서 페트병과 분리가 잘 되는 그런 라벨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이 접착제를 사용하더라도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과 반응을 해서 접착제는 떨어지고 씻겨져 나가고 그렇게 떨어져 나온 라벨이 물에 뜨게 되면은 이 부분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는 우수한 라벨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페트병 재활용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PS는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재질입니다. 제가 플라스틱은 선별장에서 크게 4가지 종류가 선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트병, PE, PP, PS 이렇게 선별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P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활용하는 재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PS만 별도로 선별을 할 수 있으면 재활용에 문제는 없습니다. 요구르트 용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이 PS 용기입니다. 그래서 선별장에서 요구르트 용기만 따로 선별을 하죠. 그래서 PS는 재활용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재질입니다. 페트지를 유해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페트지는 페트병과 같이 섞이게 되면은 페트병과 같이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하는 이물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페트지 재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페트지라고 하는 것은 페트병에 글리콜이라고 하는 물질을 첨가한 것이죠. 그럼 왜 페트에 글리콜이라고 하는 물질을 첨가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페트병이 포장 용기로서 우수한 것은 투명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페트병도 두께가 두꺼워지게 되면 결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뿌연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장품 용기와 같이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한 두꺼운 용기를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 그 두꺼운 용기를 페트병으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 그리고 그 페트병의 높은 투명성과 광택을 그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싶은 경우에 이게 그 화장품 용기로서 두께를 두껍게 만들게 되면 뿌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리콜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 것이죠. 근데 페트지를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은 두꺼운 용기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투명성과 광택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단점이 글리콜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수, 음료 등에 사용되는 페트병과는 다른 재질의 페트 용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페트지는 페트병과는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트지만 모을 수 있으면은 페트지만 재활용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페트지의 경우에도 페트병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페트병으로 같이 배출이 되어서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페트병 재활용 업체에서 페트지 용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품은 씻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라스틱 식기도 있고요. 뭐 욕실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씻어서 얼마든지 플라스틱에 깨지지 않는 한 씻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식품 용기로 오래 식품을 담는 용도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사용된 첨가 물질이 환경 호르몬으로 빠져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 가급적 무한대로 오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소각이 좋냐, 플라스틱 매립이 좋냐, 뭐 이런 질문인 거죠.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진 건데요. 질문을 좀 바꾸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립이 좋으냐, 소각이 좋으냐, 이런 질문보다는 플라스틱 매립이 나쁘냐, 소각이 나쁘냐.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일단은 나쁜 처리 방법인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처리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쁜 거냐? 그러니까 최악과 차악 중에서 차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플라스틱의 매립과 소각에 대해서는 그래도 매립보다는 소각하는 방법이 폐기물 관리상 덜 나쁜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가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땅 속에 묻혀 있으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열로 태워서 오염 물질을 단기간에 대기가스로 배출하는 방법인 거고요. 플라스틱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묻혀서 수백 년 기간에 걸쳐서 그 오염 물질들을 서서히 배출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매립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땅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립을 하는데 땅이 계속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땅 덩어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매립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립장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립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과 같은 여건에서는 오히려 매립장을 아껴 쓸 수 있는 쓰레기 처리 방법이 그나마 훨씬 덜 나쁜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각을 해서 부피를 줄여서 소각제만 매립함으로써 매립장을 오래 쓰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플라스틱 쓰레기를 소각한다라고 했을 때 전제가 있는 것이죠. 플라스틱을 소각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태울 때에 많은 오염 물질이 굴뚝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을 할 때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타면서 나오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오염 물질들이 방지 시설을 통해서 걸러져서 굴뚝을 통해서 나가는 오염 물질이 최소화된다. 그리고 그 물질이 굴뚝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나가서 주변의 환경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만약에 쓰레기를 태웠을 때 나오는 오염 물질로 인해서 주변이 오염되고 주민들이 암에 걸려서 다 죽게 되면은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방법이 차라리 매립하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웠을 때 나오는 오염 물질들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잘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그래도 소각하는 것이 매립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덜 나쁜 쓰레기 처리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